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건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금명간 입장을 발표할 거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입장이 뭘까요? 글쎄요, 그 지금 현재로서는 참 가늠하기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원내대표의 거취를 뭐 당이 같은 뭐 당직자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수석 대변인하고 원내대표의 거취를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대표가. 예. 그러니까 이제 아예 원내 대변인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보통 이제 그 지금 박수현 의원은 당 수석 대변인이기 때문에 당 대표 관련된 걸 주로 얘기를 하고 그렇죠. 원내대표 거치는 원내 대변인이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박수현 의원이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당 안팎에서는 하여간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뭐 이렇게 계속 논의가 나오고 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추가 폭로가 더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더 타격이 클 텐데 버틸 수 있을까 우려가 하는 쪽이 하나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거 이렇게 그 여당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러나면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임기도 지금 사실상 얼마 남지 않고 원내대표는 12월이 지나면 사실 임기가 거의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임기는. 금명간이라는 게 예. 바로 그 점. 그러니까 30일인가 본회의일이 있잖아요. 네. 올해 마지막. 예. 그것까지 처리하고 그다음에 입장 발표 이렇게 가는 거 아닐까요? 수순이? 예,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정기국회, 그러니까 12월 임시국회까지 포함해서 여기까지가 되게 원내대표 일이 많아요. 그 이후로는 뭐 그냥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게 관건인데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좀 약간 가늠하기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네. 저는 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안이 저는 썩 좋지 않다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보좌진과의 연루돼 있는 부분들, 결국엔 본인의 리더십에 대한 큰 타격도 있고요. 그 내용적으로 봐도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굉장히 좀 질이 안 좋은 내용들이고 또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의 대응이 저는 조금 이게 뭐 이렇게 좀 정밀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꼭 쿠팡이 대응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무책임하고 거의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가의 숙박권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게 금액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런 대응이 국민들로 봐서는 이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리고 쿠팡의 임원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뭐 이런 것들이 더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인데 금액을 더 적게 받았다. 이거는 김영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내지는 또 예약만 부탁했을 뿐 대학병원에 무슨 의전을 요구한 게 아니다. 이런 해명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국민들로 봐서는 짜증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는 버티기가 어려울 거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근데 그것이 과연 요번에 뭔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그 사안 때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힐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더 국민들께 또 정중하게 좀 사과하는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여론의 추이를 볼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안이 끝까지 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인은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 사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특징점 중에 하나는 보좌진이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한 게 아니라 사적인 심부름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는 뭐 내가 시킨 게 아니라 보좌진이 알아서 그냥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보좌진은 지금 기자들한테 이건 내가 그럼 뭐 저기 뭐 가족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아느냐 알려줬으니까 아는 거지 시켰으니까 뭐 이렇게 지금 이미 반박이 나왔는데 사적 심부름으로 규정을 하면 강선우 의원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이 사안이? 그렇죠. 지금 뭐 몇 건건이 나오는 게 이제 뭐 숙박권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의원이 직접 가는 경우는 조금 뭐 같이 챙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카호텔 갈 때는 의원이 직접 간 거 아니겠어요? 그 경우에는 뭐 약간의 일정을 뭐 한다면 살 수 있겠지만 보람배 병원권이라든지 뭐 또는 베트남 예. 여행권 같은 경우는 의원이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여행 가족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은 보좌진의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 일은 맞죠. 그런 측면에서 예. 이게 참 이 말씀 보좌진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뭐 그거를 보좌진이 무슨 일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병원에 아들이 병원에 가고 누가 뭐 부인이 병원 가는 거를 의원이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뭐 다른 병원에서 MRI 뭐 촬영 직전이다 그런 걸 보좌진이 어떻게 하냐고요. 예. 가족이 얘기해 주지 아니 근데 않으면. 이게 그 이전부터 그 두 아들에 대한 취업과 숭실대학교 편입 이 문제들부터 쭉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의 권력을 어떻게 보면 패밀리 가족에 대한 사유화 과정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만연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한 대한항공의 의전 문제들도 사실은 본인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기가 동석한 여행이라 해도 문제가 될 텐데 그냥 그 며느리가 가는 그것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의전을 요구한다? 이게 도저히 상식적이지가 않고 뭐 그런 국회의원이 과연 있을까? 요즘 세상에 저는 굉장히 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또 병원에 대한 문제도 이게 갑자기 무슨 그 파병 나갔다 온 아들이 갑자기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돼서 그랬다라는 해명도 전혀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보좌진들한테 탓을 돌리는 것도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왜 이런 식의 대응, 감정적인 부분들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좌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제 좀 불거진 게 바로 그거잖아요. 이제 예. 보좌진들이 이제 면직시켜 버린 거잖아요. 단체 대화방 그 내용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 보좌진들이 이제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의 주장을 한마디로 하면 보좌진들이 면직에 앙심을 품고 예. 좀 그러니까 소설상으로 언론에 제보한 거다 이 주장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좋아요. 뭐 면직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용이 부적절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보좌진들이 폭로한 내용들이 사실 여부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 사실 여부가 중요하고 지금 또 이 어제 대응이 좀 적절치 않았다고 당 안팎에서 얘기가 나온 거는 그게 지금 막내 보좌진 아까 아마 면직되지 않은 한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보좌진의 계정을 부인이. 활용해서 그거를 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법 위반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전체적으로 대응 과정이 좀 거칠다 이렇게 보입니다. 좀 약간 감정적인 측면을 좀 있는 것 같아요. 대응 그렇습니다. 자체도. 아니 근데 어쨌든 그 싸움의 프레임 자체가 국회의원은 일반 회사의 어떤 직원의 상사 개념이 아니잖아요. 보좌진하고 어떻게 보면 동지적 관계보다 더 깊은 내밀한 관계인데 그 속에서 보좌진과의 갈등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만천하에 세상에 알려지는 과정이 그 피해는 오히려 리더십의 타격은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있지 보좌진들한테 있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그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좌진들이 다 갖고 있는 자기들의 텔레그램 방을 지금 오픈하고 있는 거라면 그게 팩트에 대해서는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금액이 뭐 이건 적다 많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 의전을 요구하거나 병원에 예약을 하거나 이런 행위 자체가 보좌진들한테 전달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는 건데 단순히 그것을 의전이 아니라 예약만 요청했다? 그것 자체도 좀 부적절하죠. 예. 하나 더 짚고 싶은 게 뭐냐면 김병기 원내대표 건이 있기 전에 문진석 원내 수석건이 있었습니다. 예. 인사청탁 문자를 보냈던. 근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내대표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원내대표 원내 수석의 문제가 지금 거의 시간차를 두고 지금 동시에 터져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제 기억이 짧아서 단정은 못하겠지만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원내 리더십의 문제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문제 영이 안 쓰는 거죠. 보통 네. 원내대표나 수석부대표가 원내 법이나 이런 그 정책 또는 법 통과 이런 것을 주도하기도 하지만 더 나가서 당내 기강 의원들의 기강 문제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주거든요. 뭐 윤리특위 제소한다지 이런 거 다 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구두 경고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의원들이 좀 일탈 행위가 있거나 이럴 때는 원내 대표단에서 아니요 의원들 전체를 그러니까 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예.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구두 경고를 원내 대표 예, 쪽에서 원내대표가 의원들한테 경고도 하고 또는 뭐 대신 사과도 하고 이런 형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단을 대표해서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 위치에 있는 분이 본인이 이제 도리어 해명해야 될 위치에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이 안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당내 역학구도에도 굉장히 큰 지금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내대표 혼자 그냥 단순 사퇴한다고 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봐선 지금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소위 뭐 지금
친명, 찐명 뭐 이거의 어떤 갈등, 정청래 당대표의 당 주도권 이런 문제들하고도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사퇴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차기 원내 권력들 또 정청래 대표와 또 용산과 대통령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인 상황으로 맞물려 있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 자기가 사퇴하는 것도 간단치는 않은 상황이 아닐까 저는 민주당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좀 그런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말 지금 이게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이 놓여지지 않았을까. 네. 사안으로 봐서는 저는 하루빨리 원내대표를 사퇴하는 게 저는 오히려 민주당의 입장에서 데미지가 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또 쉽게 판단해서 사퇴를 했을 때 당의 여러 가지 구도적인 측면에서 최고위원 선거나 원내대표 선거가 또 보궐로 치러졌을 때 완전히 정청래 대표 중심의 당 구도가 만들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조금 전에 홍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걸 받아서 질문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내년 2월 중순에 설 연휴가 있단 말이에요.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정치권이.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국회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기능은 좀 어떤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수행을 하면서 버틸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이 안 좋아진 여론 때문에 며칠 내로 혹시 거짓 표명을 할 것인가. 오히려 관전포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또 하나의 문제는 여야 원내대표는 보통 임기가 같잖아요. 네네. 그래서 같이 이제 카운터파트를 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사퇴를 한다면 이게 안 맞아버리는 이 문제도 또 있지 않습니까? 뭐 그 기술적인 문제는 그건 뭐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은 원래 이제 원내대표가 갑자기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원내수석이 임시로 권한대행을 그 중요하지 않은 시기에는 권한대행을 하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그 의원총회 같은 걸 열어서 그 조건을 달면 돼요. 새로 되는 원내대표는 언제까지나 언제부터 내년 아니면 뭐 잔역 임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고임으로 그 먼저 해서 시작을 해서 내년 언제까지 그 임기를 그러니까 좀 더 원래는 통상 1년 하는데 그렇지. 1년 몇 개월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좀 몇 개월 더 하는 경우도. 그래서 그건 이제 뭐 정당이라는 거는 자기들끼리 그거에 대해서 룰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치적 합의만 이루어지면 큰 문제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문제는 아닌데 현재 그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물러날 수 있을까 하는 게 제 그게 도리어 반대 생각인 거예요. 지방선거고 직접 연결되는 게 있습니까 원내대표가? 이러면 이제 어쨌든 그 당이 투톱이잖아요. 그렇죠. 그 서열이 2위이기 때문에 당상 그 규정상 당 지방선거 공천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정하게 영향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등등을 감안하면 저는 도리어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보다도 앞으로의 내용에 그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거치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생각보다 저 희한한 얘기지만 잘 버티고 있고 그다음에 당 안팎에서 심지어 야당에서도 그렇게 공격을 안 해요. 그럼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엔 국토부 거는 대한항공 거는 일정하게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이제 절여갖고 재발절해서.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소위 그 보좌진의 사적 활용이나 갑질에 대해서 그 뭐 초선 의원들은 모르겠지만 뭐 최소한 재선 3선 의원 중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 잘못 입 열었다가는 너는 뭐 너는 돌을 던질 수 있냐 이런 유탄 맞는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권에 대해서 의외로 이게 그 여의도 내에서는 뜨거운 공격이 원래 사실은 언론보다도 여의도 내에서 계속 증폭되면서 언론이 받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지금 여의도에서 맞아요. 여야가 주고받진 않아요. 맞아요. 약간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아주 기본적인 얘기만 하고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추이를 그래서 제가 그 약간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로운 의원들이 있어요. 뭐 제가 봐서는 이제 뭐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미 공격에 화살을 쏘았고요. 그리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는 이 사안이 그냥 마무리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강선우 의원 문제와 연동돼 있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 보좌진들이 이미 칼을 뽑았기 때문에 서로 끝을 고소고발 끝을 보겠다는 저거 그렇기 같은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초기에 대응 자체가 저는 좀 미숙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은 거스르기가 어렵다. 다만 지금 아까 말한 당내의 여러 가지 이제 역학구도 상황이 지금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지방선거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과의 창구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걸 자기가 이제 쥐고 하려고 하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원내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려놨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민스러운 지점이긴 하지만 저는 여론은 계속 악화될 것이고 이건 거스르기 어렵다. 특히 가족들에 의한 특히 그 뭐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모총장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아들 취업과 관련해서 기조실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에. 이런 사안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연상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질이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버티기가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두 분께 이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홍익표 의원님이 잠깐 언급은 해주신 건데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가 페북에 올린 걸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어요. 나도 비슷한 의전을 받아본 적이 있다. 원하지도 않은데 버선발로 달려 나와서 그렇게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예. 그게 국토위 그러니까 대한항공하고 상관도 없는 그 상임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더라는 거죠. 그래서 궁금한데 이런 어떤 의전, 업체의 이런 어떤 의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의원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꼭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업체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그 비교를 해보면요. 그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대한항공을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한항공은 별도로 코드 관리를 해요. VIP 코드라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또는 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예. 그 예를 들면 제가 국회의원 낙선되고 나서도 대한항공을 이용하고 나갈 때 인사를 해요. 공항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그게 별로 없어요. 근데 대한항공만 그래요? 예, 대한항공이 유달리 그래요. 제가 아시아나를 많이 이용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시아나 같은 경우 그렇게 많지 않고 대한항공이 좀 더 심하고 또 그 뭐 업체별로 그러니까 이제 상임위별로 유관 상임위에서 약간의 이제 의원들에 대해서 그 뭐 가벼운 이제 뭐 연말연시라든지 명절 때 선물 비슷하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쪽도 최근에 굉장히 조심해요. 그런 걸 많이 걸리지 않게 그 왜냐하면 너무 고가를 주거나 이러면 안 받거든요. 의원들도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저 청탁금지법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런 걸 많이 주의를 하고. 그래서 대한항공이 제가 좀 의아한 게 그런 거예요. 그 시점에서 굉장히 대한항공이 몸이 달았구나. 왜냐하면 김영란법이 제정되고 대한항공이 바뀐 게 있어요. 원래 옛날에 의원들이 비즈니스를 타고 가도 라운지를 이용할 때 비즈니스 라운지가 아니라 퍼스트 라운지를 이용을 했어요. 근데 그게 청탁금지법 생기고 비즈니스 라운지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 자기 레벨에 맞게 이용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만큼의 차액이 청탁금지법이 될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에는 이 승격을 했어요. 그 자리가 비면 비즈니스에서 퍼스트로 가기도 했는데 김재현 대표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는 빈자리가 있어도 안 해줬어요. 자기들이 이제 양해를 구했어요, 도리어. 도리어 저한테 불이익을 당한 적도 있죠. 사실 마일리지를 보면 의원님을 모셔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 봐 의원님도 불편할 것 같으니까 제가 다른 분을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한 적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 시점에는 대한항공이 뭔가 몸이 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 현안 때문에. 그때 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M&A하고 마일리지 통합 문제 이런 등등의 건이 있으면서 아마 근데 김재현 의원 경험담할 때는 그게 2014년인가 그러니까 그 건은 아니고 그 땅콩 회항 사건이 그게 언제 몇 년도죠? 지금 기억이 좀 뭐한데. 그 2014년이면 아직 청탁금지법이 통과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이 발효된 게 아마 대략 2016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인가 법이 통과돼서 16년 이후부터 21대 국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일반석 했는데 프레스티지석으로 그러니까 뭐 저기 승급해 줬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예. 그래서 그러니까 19대 국회까지는 가능을 했는데 그게 이제 20대 국회에서부터는 청탁금지법이 작동되면서 어려워진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대한항공의 경우는 오랫동안 이제 관행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 대한항공이 뭐 승급을 이렇게
승격을 해주는 등급을 승격해주는 부분들은 꼭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엄격하게 오히려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대상자의 경우는 본인들도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지금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병기 원내대표 여건에서 보면 2023년도 12월 31일 사용 기한으로 해서 숙박권을 돌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2023년에 사용을 안 했고 이듬해 넘어가서 혹시 이거 지금이라도 쓸 수 있는 이렇게 문의했다라는 거인데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대한항공이 김병기 원내대표만이었는지 다른 의원들도 포함이 된지를 모르겠지만 숙박권을 뿌렸다. 그렇다고 보여지죠. 이걸 전제로 하는 거죠. 예. 개연성이 높아요. 예. 왜 그러냐면 김병기 의원이 그때 모르겠어요. 간사도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그냥 하는데 국토위원. 예. 국토위원이니까 보통은 이제 우선적인 대상이 간사 위원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등등을 감안하면 제가 보기엔 조금 이제 그 개연성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튼 김병기 원내대표는 해명을 앞서 다른 의원실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다른 얘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가 끝났습니다. 근데 또 아마 다시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두 가지 점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우리 오신환 의원님께 네.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 당내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일단 그 당시에 이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돌파할 뭐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법조인이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래된 자기가 체화돼 있는 어떤 경험들 이런 것 때문에 또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한 뭐 나름의 어떤 묘수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필리버스터 시간을 본인이 경신하고 그 리더십을 오히려 돌파해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않았나. 모두가 지금 이제 친한계와의 갈등이 사실은 정점에 이르렀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당호 게시판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뭐 한동훈 대표조차도 수고했다라고 격려하는 이런 관계까지 왔기 때문에 그 사안이 또 어떤 계파를 초월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장동욱 대표로서는 잘 선택한 정치적인 어떤 효과를 가장 극대화한 선택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다들 뭐 정말 잘한 선택이고 수고했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한 그런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박정화 의원하고 인터뷰를 해서 이 질문을 드렸더니 이제 박정화 의원 일단 이제 수고 많이 했다 장동혁 대표가 네. 일단 그 점은 이야기인데 근데 대표가 이렇게 직접 나서서 하는 거 오히려 이제 그 시간에 대표는 좀 다른 일도 좀 챙기고 이랬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또 의견도 표명을 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그것이 저는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앞뒤 상황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당 대표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스포트라이트를 본인이 잘 활용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필리버스터 자체가 개인 의원들이 잘 조명이 안 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너무 저 필리버스터를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요번에 사안은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또 시간을 경신했다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나 또 야당 당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조명되다 보니까 내용까지도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어떤 효능감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당의 어떤 결집을 위해서도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것이 그러면은 뭐 앞으로 무슨 뭐 몇 개월씩 유지될 거냐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거고 결국에는 노선에 대한 문제로 다시 또 봉착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또 윤호개인 세력과의 관계 이것은 잠시 수면 아래 있을 뿐이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본인은 이제 뭐 새해가 되면은 뭐 갑자기 새롭게 변화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변화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 것이며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지 이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시적으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효과를 봤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홍 의원님 평가는 어떠십니까? 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선 최선을 알지 몰라도 차선은 된 것 같아요. 그게? 예, 일단은 그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당내 안팎에서 막 들끓고 있었는데 그걸 일단 종식시킬 수 있거든요. 좀 잠재우긴 했다. 예. 이런 거죠. 당 대표가 뭔가 몸을 바쳐가지고 뭐 단식을 한다든지 뭐 무슨 이렇게 투쟁을 하는데 거기다가
뒤통수 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은 분위기, 그렇죠. 당내 분위기란 건 늘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야당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 장애 투쟁 또는 그 저 대정부 투쟁을 세게 할 때의 이유는 진짜 싸워야 될 때도 있지만 당내 리더십이 흔들릴 때도 그걸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유 불문하고 장동혁 대표가 현재 국면은 넘어갔다. 그럼 뭐 저 오신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으로는 넘긴 것 같은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구조적인 문제는 그거예요. 내년 지방선거에 장동혁 체제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라는 그렇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주면 다시 한 달 후에 한 뭐 2월, 2, 3월 되면 또 들쑥들쑥 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른 문제 좀 여쭤보겠는데요. 필버 끝나고 나서 우원식 의장이 한 말씀 하셨는데 제가 느낀 진심으로 화가 났다. 일단 느낌이 그렇게 확 오던데 여기서 불거진 문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한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예. 주호영 부의장이 평소에 비교적 그 뭐 여야 정당을 가리지 않고 대화도 잘하고 성품도 아주 좋으신 분인데 이번 건은 되게 제가 보기엔 평소에 주호영 의원답지 않게 협량한 판단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 부조리한 일에 내가 협력하지 않는 거다라고 했지만 이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일 처리를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최소한 필리버스터에 대한 협조를 필리버스터에 해야죠. 대한 협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법을 통과시키는 데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그리고 이거는 과거에 정의화 의장 제가 2016년 그 당시에 처음으로 필리버스터 할 때 정의화 의장이 꽤 오래 사회를 보셨어요. 그때 한 달 가까이 했어요. 그때는요. 꽤 오랜 기간을 한 20 며칠 정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테러 방지법 갖고 처음 맞습니다. 했던 그렇습니다. 그때죠. 예, 그때 할 때인데 정의화 의장이 묵묵하게 사회 보셨어요. 관계없이.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사회를 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더 최악의 국면을 가잖아요. 그 법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는 뭐냐면 의장이 지정하는 1인이 그 의장단이 아니더라도 본회의장 사회를 볼 수 있게 하면 이게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차라리 지금이라도 이제는 협조하겠다고 하고 그 법은 중단시키자라고 하는 게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법안이 과거와 달리 거의 뭐 지금 민주당이 독주하면서 상정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옛날에는 뭐 지금 말씀하신 테러 방지법이나 그때만 해도 의장의 직권 상정이라는 것이 거의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싸웠어요. 큰 사건이었죠. 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비일비재하게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고 어떻게 보면 국회의 그동안의 관례나 관습은 다 무너지고 뉴 노멀 시대가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부의장의 입장에서는 자기 논리를 갖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상정 자체가 문제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의장은 그 국회법에 의해서 탈당을 해야 되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만 부의장은 탈당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정치적인 입장 속에서 이것이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동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야가 합의돼서 올라올 때는 만약에 그런 명분이 사라지게 되겠죠. 근데 일방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국회 안건을 민주당 주도의 안건을 상정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에 소속된 부의장의 입장에서 그것을 동조하는 격이 돼서 그것은 자기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명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홍익표 의원님 말씀처럼 결국에는 소위 이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입틀막에 대한 필리버스터법 개정안이 지금 통과 직전에 와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이제 결국엔 국민들의 정치적인 또 언론의 정치적인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입장을 떠나서 참 육체적으로 되게 힘들겠다.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에요. 그 주호영 부의장이 그 국민의힘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제 의장단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의문은 같이 지으면서 의장한테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명분이 있다고 보여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정리하고 두 분하고 좀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